유익했대. 아, 유익했대. 고급용어 쓰고 있네. 자, 대단한 얼거북이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이규보의 이옥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설 한 작품 볼 겁니다. 이청준의 소리의 빛. 되게 미안하게 가운데 딱 놓고 그냥 미리 얘기하는 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얘기해줬어야지. 아, 내가 금방 얘기했구나. 잡서 필요하다고. 내가 나빴네. 오케이. 자, 작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청준 작가. 상당히 중요한 작가고요. 유명한 작가고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인 작가입니다. 이청준. 아, 잠깐 있어봐. 1939년생. 2008년에 돌아가신 분. 제가 이분을 좀 좋아해서요. 이상한 스토커 기질이 있어. 누구 좋아하면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대학 어디 나오고 막 이런 거 막 알고 싶어해. 예전에 김승옥처럼. 자, 1939년에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났는데 선생님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친구도 원래 고향이 전남 장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친구의 고향마을 갔다가 이청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 곳을 보고 아, 여기가 고향이구나. 참고로 이청준은요, 자신의 고향이 전남 장흥이다 보니까 자신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주 무대, 그러니까 배경이 대부분 전라남도 지역입니다. 이 장흥 근처, 강진, 해남 이 지역이 주 배경이 되고, 우리 이효석도 어쩔 수 없어. 자기가 강원도 출신이니까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메밀꽃 필부름이 나오는 것이고, 김유정도 고향이 춘천이니까 춘천시 신례마을에 있는 고향 곳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봄봄이나 동백꽃이 쓰이는 것처럼. 선생님이 만약에 소설가가 됐다면 나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썼겠지. 그치?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청준 씨 집이요, 가족이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빼고 이 5남 3녀인가? 하여튼 그 자식이 8명이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이 되게 가난해서요, 어릴 때, 자기가 6살 때 3살이었던 동생이 폐결핵인가 뭔가를 죽고요, 제일 큰형도 죽어요. 그리고 2년 뒤에 그 큰형의 죽음으로 인한 그 쇼크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보는 게 다 가족들이 그 세상을 뜨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청준의 소설에서는요, 그 죽음을 다룬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 어린 적부터 이런 가족의 죽음이나 상처를 많이 겪어가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학교를 좀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는 지금 8살에 들어가는데 10살에 들어가서 모든 학년이 다 이제 2년씩 좀 늦습니다, 나이가. 그래서 그 중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죠. 2살 늦게 들어갔는데 광주에 있는 서중을 나오고 광주 제일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들어가요. 거기에서 독일어를 열심히 배운 게 아니라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같이 만났던 그 문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김승옥이라는, 서울 1964년 겨울을 쓴 김승옥 작가도 그때 같이 만났던 그 동일 회원이었고요. 그리고 27살 때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등단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의 소설을 보게 되면요, 이것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바로 남도 사람이라는 연작 소설집이 있는데, 남도 사람, 자기가 남도 사람이죠. 이 중에 서편제, 자, 남도 사람 중에 서편제, 그리고 소리의 빛, 그리고 선학동 나그네, 여기까지. 원래 이거 말고 5작품 더 있어요. 8작품인데 여기까지 3작품을 또 뭐라고 하느냐, 남도소리 시리즈라고 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이 소리의 빛은요, 연작 소설 중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졌던 서편제라는 소설의 속편인 소리의 빛,
그리고 이 서편제와 소리빛이 등장하는 그 소리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눈먼 여인. 그 여인의 뒷이야기를 다룬 게 천하풍 나그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소설을 쭉 이제 남부사람 시리즈를 쓰죠. 마지막 작품은 눈길이라는 작품이고, 이 눈길이라는 작품은 제가 예전에 좀 부끄럽지만 수업하다가 눈물이 흘러가 수업이 중단된 작품이었어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소리의 빛 작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이때 소리라는 것은 판소리를 의미하는 소리고요. 판소리. 그리고 그 판소리가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흘러왔던 소리의 한 그 흐름, 그 줄기, 우리가 서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편제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이자 빛. 이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소리의 어떤 예술성 과 연관된 표현으로 이 작품에 보시면 어떤 사내가 그 소리꾼의 삶을 살았던 것이 너무 싫어서 고통스러워서 도망을 쳤다가 다시 그 소리를 찾아가지고 소리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그런 작품인데, 그 작품 중간중간에 제가 중요한 그 어휘들이 있어요. 중요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체크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 줄거리 소개 쪽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전체 줄거리 먼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어느 늦가을, 자, 어느 저녁 무렵 탐진 강가에 궁벽한 천신의 주막에, 이때 탐진강 하면 탐진이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다산초당에 있는 영랑생가가 있는 그 지명의 얘들임이 탐진이에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있는 강가에 궁벽한 천신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와. 자, 이제 사내. 사내는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소리꾼 표현이 좀 이상하다. 의붓아비의 의붓아들. 그러니까 소리꾼의 의붓아들로 영화에서는 동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내가 주막에 찾아와서 주막집에 눈먼 여인에게 소리를 청합니다. 바로 이 사내의 배다른 누이예요. 그리고 저 소리꾼의 딸이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이 눈먼 여인의 이름이 송화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름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이 여인이요, 원래는 멀쩡한 두 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딸에게 소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라는 것은, 우리의 소리라는 것은 한을 표출할 수 있는 소리여야 된다. 그럼 한을 표출하려면, 그러니까 심철이가 인당소리를 하기 전에 혹은 내일 죽어야 될 춘향이가 전날 밤에 그 느꼈을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한 맺힌 소리를 내려면 그 소리하는 그 광대가 한 맺혀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와, 또 하나 뭐냐면 사람에게는 그 기가 있고 기가 각각의 감각기관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기가 약하다. 그래서 눈으로 갈 귀를 닫아버리면 그 귀가 다 귀와 목청으로 간다라는 아버지 생각으로 자고 있는 딸의 눈에다가 뭘 넣어요. 복 나와 있습니다. 청강수, 염산을 찍어서. 과학하는 친구들 염산 하면 뭔지 알지? 우리 염산, 황산 이런 거 사람 피부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녹잖아요. 염산을 눈동자에 찍어서 딸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영화에서는 요게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영화에서는 그 독약을 먹이죠. 비상.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의 비상을 먹여서 그 쇼크로 눈을 멀게 한다는 그 설정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일부러 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는 이 소리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소리를 찾고 소리를 계승하고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걸 자기가 아닌 자기 딸에게 전수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붓아들인 동호에게는 뭐 북장단을 가르칩니다. 되게 혹독한 삶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버지와 누이 동생을 버리고. 참고로 이 이야기를 좀 더 보셔야 되는데 그 산의 과거 회상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눈먼 여인이 눈이 멀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일부러 그랬다라는 것 가보겠습니다. 사내는 판소리를 제대로 해달라고 청하면서 소리에 얽힌 자신의 내력을 털어놓는다. 이때 자신의 내력은 자, 사내가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 홀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참고로 이 청중 소설에서는요, 아버지란 사람이, 친아버지란 사람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릴 적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부분 홀어머니로 많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어느 날 누가 찾아오느냐? 소리꾼이 찾아와요. 그리고 소리꾼과 어머니 사이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를 낳으면서 어머니는 돌아가시죠. 그래서 어린 사내는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라는 마음으로 사내는 이 소리꾼과 이 여자에게는 좋지 않은 마음, 일종의 증오심이란 게 마음에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 어린 자신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자신에게 남은 사람도 누구밖에 없는 거야? 소리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자애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소리꾼이 이 사내와 의붓아들이죠? 여자, 딸을 데리고 뭐하러 다니느냐? 소리를 찾아서 남도 집안 일대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혹독한 수련의 과정, 심지어는 딸의 눈을 멀게까지 하는. 그러다가 이 사내가 도망을 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수리꾼과 그 여자로부터 도망쳤던 이 사내가 결국은 다시 소리를 찾아서 온 거예요. 누구를? 바로 이 눈먼 여인을 찾아온 것이죠. 스토리 뭔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해 안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읽어볼게요. 어린 시절 떠돌이 소리꾼이 찾아와 사내의 홀어머니와 살게 되고 어머니가 딸을 낳고 세상을 떠나자 사내는 소리꾼에 대한 징후를 품게 된다. 이후 사내는 소리꾼과 여기저기 떠돌다 도망을 치지만 세월이 흘러도 소리를 버리고 살 수가 없어 소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는 절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뒷부분은 이 뒷이야기고요. 거기까지만 읽을게 이야기였다까지만 전략 사내는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도 마치 아직도 그 들끓는 태양빛을 머리 위에 견디고 있는 듯 이때 들끓는 태양볕 뒷부분에 한 번 더 나오지만요. 태양빛은 바로 어린 시절 이 소리꾼에 대한 기억과 그들과 함께 소리를 찾아 떠돌던 고통스러운 기억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안 좋은 감각의 기억이죠. 왜냐하면 증오심이 있었던 소리꾼에 대한 기억이 태양빛으로 그리고 소리를 찾아 떠돌던 그 남도의 뜨거운 햇살 여름날 그죠? 계속 햇빛 바다가 돌아다녔겠지. 그 기억들이 어디에? 태양빛이라는 이 소재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얘가 한 번 더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태양빛. 얼굴을 심히 고통스럽게 찡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여자의 얼굴에는 사내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도 시종 마음이 흔들리는 듯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여인의 얼굴, 산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변함이 없는 얼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참고로요, 이 여인은요, 산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이 사내가 자신의 오라비임을 알게 돼요. 아, 내 오빠구나. 이야기 겹치거든 지금 자신의 과거 기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서로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야, 잘 지냈냐? 너 눈도 안 보이는데 고생 많이 했겠다. 이렇게 서로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산에 뭐 찾아왔습니까? 소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소리해 주시오. 여인은 네가 내 오빠라면 우리 아버지에게 북장단을 배웠으니까 북이나 쳐주시오. 해서 북장단 치고 소리하고 밤새도록 소리만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듯이 산을 그냥 갑니다. 여인이 그냥 보내고. 옆에 있는 천씨가 물어봐요. 그 자네 오라비 같다며. 네. 근데 왜 아는 척도 안 하고 그 반가움도 없고 왜 그런 거예요? 한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소리가 그 남도 사람들의 우리 서민들의 한 맺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우리의 판소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이라는 정서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가 왜 자신의 눈을 멀게 했고, 그치?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이 소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소리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오랜만에 유일한 혈육인 오라비를 만난 기쁨, 즐거움, 반가움, 행복함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한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한이라는 게 사라져버리면 나는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소리를 이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을 지키려고. 무섭죠? 이해는 되세요? 지금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이 한을 다치지 않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술가 같은 분들이 뭐 창작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뭐 작가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자기가 뭐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삶이 나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자신 어떤 그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유지하려는 그런 습성. 왜냐면 안 그러면 뭔가 편안함이라든가 뭔가 안정된다는 게 느껴질 순간 사람은요 좀 일종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좀 타성해졌게 되고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발상을 못하는 그런 이제 더 이상 창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자신에게 한이라는 정서가 사라지게 되면 자신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한을 지킬 수 없는, 소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선생님 딱 여러 번만 했을 때예요. 원래는 중3 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왔는데 가장 전성기 때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1, 고2, 고3 때 서태지 아이들이라는 한국 대중음악의 획을 그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서태지라는 사람이 그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하다가 나중에는요 한국 대중음악의 어떤 한 획을 그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다가 21살인가 2살에 한번 데뷔를 했고요. 한 5년 정도 활동하다가 은퇴 선언을 합니다. 서태지 아이들이. 왜 그러느냐? 서태지가요. 더 이상 나는 창작을 못하겠다. 한계에 부딪혔다. 왜냐면 어마어마한 그 파장을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한 음원 수입을 얻고 어마어마하게 삶이 괜찮아지고 더 이상 창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이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똑같은 거야. 같은 맥락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 그러시면 왼쪽 단락이죠. 밑에서 한 8번째 줄. 이제 제 소리나 밤새 해드리겠소. 여자가 이윽고 뭔가 사내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 앞에 안고 있던 북통과 장단 막대를 말없이 사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 사내는 뭐합니까? 이 북장단을 치기 시작하죠. 오른쪽 넘어오세요. 이게 지금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는 작품입니다. 한 10번째 줄 내려오시면 그로부터 여자와 숫소는 다시 소리로 꼬박 밤을 지듯하였다. 여자는 이제 숨이 짧은 단가에서 본격적인 판소리 가락으로 손님을 휘어잡아 나갔다. 참고로 거기 숨이 짧은 단가라고 하면요, 시조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에서 짧은 형태의 노래를 단가라고 부르고 그게 시주를 말하는 거고요. 장가하면 긴 노래를 얘기하는 게 고려가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일단 단가하게 되면 시조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로 시작을 해서 뭐까지 판소리가락으로 손님을 휘어잡는데 뭐가 나옵니까? 춘향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심청가 이런 노래들이 쭉 밤새도록 어마어마한 체력이고 어마어마한 호흡이죠. 짖을 줄 모르는 소리였다. 여자의 목청은 남정네들의 그 걸컬하고 장중스러운 우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조장단 또는 뭐 계면조장단, 참고로 여러분들이 우리 춘향가 공부할 때 진양조, 뭐 중몰이, 중중몰이 이런 것들은요 빠르게 이한 장단이고요. 가장 느린 거 진양조, 가장 빠른 거 휴몰이, 그런 빠르게 이한 거라면 얘네들은 뭐냐면 그 분위기, 느낌을 나눌 때 우리가 우조, 계면조 이렇게 불러요. 그 우조 같은 게 좀 장중한 느낌, 남성적인 느낌, 마치 두 날개를 척 펼치듯이 그런 좀 남성적인 모습. 그래서 남성적인 그런 분위기 소리를 우조라고 하고, 계면조는요 얼굴에 이렇게 줄이 그어지는 듯한 장단, 바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장단, 어떤 여성적인 슬픈 장단. 좀 이따가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저랑 같이 춘향가랑 로미오와 줄리엣 문제 풀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판소리와 서양 연극의 희곡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뭐냐면, 둘 다 공연물인데 판소리는요 광대에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다 해내요. 서양의 희곡은, 연극은 뭐합니까? 많은 배우들이 등장을 해서 각각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반면, 우리의 판소리는 뭐 해야 됩니까? 소리꾼 한 명이 모든 역할 다 해야 돼요. 만약 제가 소리꾼이잖아요? 그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춘향이도 해야 되고, 몽룡도 해야 되고, 방자도 해야 되고, 월매도 해야 되고, 변학도도 해야 되고, 향단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소리꾼의 목소리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이게 또 판소리의 매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인의 목소리에서 남성적인 우조도 나오고 여성적인 계면조도 나오고. 자, 그 다음 뭐 소리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넘겨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소리들이 오고 가다가 마지막 하나만 딱 보면 되는 거 어디냐? 밑에서 끝난 다음 밑에서 7번째 줄. 어렸을 적에 그의 햇덩이를 다시 만나. 여기 햇덩이. 여기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덩이. 햇덩이가요, 여기에는 태양별, 요 햇덩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이 사람에게 어릴 적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기억과 함께했던 뜨거운 햇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햇덩이는 뭐가 된 거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신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바로 사내에게 내재되어 있던 예술에 대한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소리꾼과 이 여자에 대한 직무심의 마음, 그리고 너무 힘들었다는 이유로 도망은 쳤지만요. 그리고 그 소리를 배우는 삶이 나는 힘들었어라고 자꾸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이 예수론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떨쳐내지 못한 거예요. 다시 그 예수를 찾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피가 자신의 내면에 흐르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에게 뭐가 있었구나? 뜨거운 햇덩이가 남아 있었구나. 나는 그걸 거부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내가 진정 찾고자 했던 거. 그래서 다시 누구에게? 이 눈먼 여인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돌아왔는데 뭐 하는 거야? 서로 가족임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리의 빛에 가족 확인하고 비교해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메밀꽃 필 무렵에 이 가족 확인,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허세영과 동의가 부자지간임을 암시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내와 여인이 서로 남매지간임을 확인하는데, 여기서는 뭐합니까? 나중에, 그죠? 어디로 가면, 제천으로 가면 그 동의의 어머니가 성시처녀임을 확인되면 앞으로도 뭐 할 수 있는, 서로 가족임을 밝히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좀 행복한 쪽의 결말이 예상되는 가족 확인이지만요, 여기서는 뭐 하는 겁니까? 끝끝내 서로가 서로임을 확인하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헤어져야 될 것이죠. 왜? 여기서는 핵심이 뭡니까? 바로 가족들의 어떤 만남, 그리고 정착, 이러한 행복한 삶의 목적이었다면 여기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술혼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한다? 결과적으로 가족 확인을 할 것이다. 여기는 하지 않는다. 차이점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요거 전 문학 교과서에는 아예 서편제 영화의 시나리오가 실려 있었고요. 그 시나리오에 실려 있는 그 딱 부분이, 딱 요 부분이 시나리오에 실려 있었어요. 사내가 찾아와서 주막에서 그 여인에게 소리를 청하는 장면, 그리고 눈먼 여인이 밤새도록 소리를 하는 장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사내가 먼저 버스 타고 떠나고 옆에 있는 천씨가 이 송아란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왜 오라비인 걸 아는 척하지 않았느냐. 자, 하늘 다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여자도 짐을 싸고 떠나요. 그 주막에서 10년 동안 머물던 주막을. 그리고 그 떠난 여인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는 뒤에는 선악순 나간의 편에서도 이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작 형태. 그러니까 남도 사람들이 살아오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다루던 도중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예술이 한이 담겨있는 소리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낸 게 세 작품이었고요. 그러다가 뒤에 넘어가면 그냥 사람들 일반적인 삶의 이야기 또는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 아까 제가 눈길 얘기를 왜 했었냐면요, 이청준의 눈길이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남도 사람의 예전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실렸던 작품이요. 여기에 어머니가 있고 나가 있고 나의 아내만 등장하는, 딱 3명만 등장하는 소설이에요. 어머니가 시골 마을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없어요. 근데 우리 집이 정확히 말하면 어떤 상태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때까지는 되게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여러 가지 잘못을 하셔가지고 집안의 재산이 다 풍비박산 나고 심지어 형 때에 이르러가지고 형도 완전 집안 재산을 다 말아먹는 지경에 이르러서 나는 어린 시절 혼자 도시로 나와서 혼자 공부하고 혼자 힘으로 직장 다니고 혼자 있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아내와 함께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옵니다. 집을 찾아와요.
실제로 이청준 작가도 고향을 떠나고 10몇 년 동안 집에 안 간답니다. 우리 가난한 집안, 이 집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마음. 난 내 힘으로 광주 일고 다녔고 난 내 힘으로 서울대 갔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런 마음. 나는 뭐 사랑도 받지 못했고 혜택도 못 받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요. 가는데 소설에서 나가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인이라고 표현해요. 어머니라는 표현 안 써요. 그래서 노인은 자꾸 뭐 안타까운 눈빛이었다. 자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소설의 시작이 저 내일 올라갑니다. 온 지 하루 만에 저 내일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왜 좀 더 있다 가지 않고 그냥 갈게요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딱 한 번 내가 진짜 서울로 떠나기 전에 고향집에 한번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때 우리 고향집은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걸 몰랐죠 나는. 사라져서 어떻게 했느냐. 집도 팔려가지고 어머니는 집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팔려버린 그 집 주인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너희가 둘이 집일 줄 알고 있다. 딱 하루만 이 집을 빌려달라. 아들 하루만 지워야 되니까. 그리고 괴짝이 하나 있는데 그거 우리가 쓰던 괴짝인데 하루만 빌려달라. 아무것도 없으면 아들이 의심하지 않느냐. 괴짝 하나 놔둬요. 그리고 하루 동안 아들을 거기서 밥해 먹이고 옛집에서 이제 팔려버린 남의 집. 그리고 딱 하루 동안 잠을 재우고 다음날 아침에 아들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떠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이랑 같이 걸어왔던 눈길의 발자국이 있잖아. 큰 발자국, 작은 발자국. 작은 발자국 보면서 그 아들 발자국이잖아. 거기서 어머니가 하염없이 운 거야. 아이고 내 자식아. 엄마가 미안하다. 계속 그 울면서 걸어온 길 이야기를 나는 20년 동안 모르고 우리 어머니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난 내 힘으로 컸어.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효도할 필요도 없어. 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밤에 이 아내가 자꾸 멀어져 버린 나와 어머니 사이를 가깝게 하려는 노력으로 아내가 자꾸 어머니에게 말을 시킵니다. 어머니 근데 그때 우리 이 사람이 뭐 갈 때 뭐 어떻게 하셨나요? 괴짝은 뭔가요? 막 자꾸 왜냐면 아내는 눈치챈 거야. 어머니의 마음이 아들이 남편이 알고 있는 거 다르다는 걸 알아서 자꾸 이끌어냅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머니도 나와요. 그렇죠? 그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아들한테 안타깝던지 막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나도 결국 뭐 하게 됩니까? 어머니가 그때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어쩔 수 없으셨구나 라는 걸 이야기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진행되면서 딱 요 시기에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저희 형님이 약간의 좀 그 장남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되게 뭐 종손 이런 분이셔가지고 형님이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도 그랬고 어머니도 그랬고 우리 장손 뭐든지 장손 먼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형만 밥상 한 상에서 먹고 저는 나도 분명 아들인데 떨궈져가지고 어머니랑 누나랑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상 따로 해가지고. 또는 뭐 이제 일이 생기면 형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고 저는 자꾸 부엌에 불려가서 누나랑 같이 어머니 도왔던 기억도 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형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저 같이 끌려가서 혼나고. 내가 왜 끌려가는지 모르고 그냥 제가 잘못하면 형을 안 혼나고. 한 번 형이 좀 지나치게 저한테 좀 장난치게 쳐가지고 화가 나서 형한테 탁 주먹을 휘둘렀는데 형이 아마 9살 제가 몇 살 때인 걸로 기억나요. 코피가 난 거야. 행복하게서. 친척들 있는 그 뭔가 좀 이렇게 집안에 뭔가 제사 같은 그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아버지한테 끌려가서 허리띠로 맞았어요. 6살짜리가 방에 갇혀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쌓여가는 거야. 난 분명 이 집의 아들이 아니거나 난 분명 저 형의 반에 반치도 못하는 사랑을 받고 자랄 것이다. 그게 20년 쌓였어요. 20년. 그게 딱 터진 게 어디냐? 군대 갈 때입니다. 저 형님 군대 갈 때 온 식구가 다 그치? 공항 배우가 심지어 따라가셨죠? 입소할 때까지.
그리고 면회를 그렇게 자주 가세요. 참고로 다행히 형이 군대 생활을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면회하기 편한 데 가셨어요. 성남에서 했거든요. 헌병교육대에 가지고 사무체육부대 옆에 있는 데 가서 그러니까 가기 편하셨대. 그래서 면회 자주 가셨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형이 제대하고 내가 이제 군대 가는 거야. 혼자 갔어요. 심지어는 그날 어머니, 아버지, 누나, 형 다 일하러 가셨어요. 밭에. 나 아들 군대 가는데. 갔다 와. 혼자 갔어요. 비행기 타고. 혼자 잠자고. 혼자 아침에 머리 깎고. 되게 눈물 난다. 나중에 영준아. 너 혼자 혼자 군대 간다고 생각해봐. 논산에서. 혼자 들어가는 거야.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그 사람도 면회 한 번도 안 오셨어. 형도 면회 한 번도 안 한 거야. 어쨌든 간에 훈련소 딱 들어가면서 야 진짜 너무들 하네. 들어갔어. 그런 다음에 거기서 무당탕탕 해서 퇴소할 때 퇴소하는 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그 휴가 나오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저때 면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퇴소식 할 때 부모님이라든가 여자친구들이 와요. 그래서 그날 이제 퇴소식을 하고 2등병 계급장을 손에 이렇게 육중을 다 끝나면 손바닥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 쳐 놓고 있으면 부모님 오셔가지고 계급장을 딱 이제 여기 딱 달아주시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 있거든. 어쨌든 간에 나는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야. 안 오셨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야 일단.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분명 안 왔어. 나 분명 오늘 실제로 우리 그때 같이 퇴소한 애 중에 6명인가 7명 안 오셨어 아무도. 그래서 걔네는 따로 조교들이 불쌍해가지고 그 식당 데리고 가서 딱 밥 사주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 나는 분명 저 팀에 합류할 것 같아라는 느낌 받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우리 연대 나와서 딱 사열로 걸어가. 사열 그러니까 가로 사열 세로 한 20m 되지. 똑같은 모자 쓴 똑같이 새까맣게 탄 똑같은 훈련병이 똑같은 옷을 입고 촥촥촥 발맞춰 걸어가잖아요. 절대 자기한테 못 찾습니다. 그 상황에서 수백 명의 애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앞에 논산 교회가 보이고 탁 꺾는데 누가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오른쪽 사이드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야. 우와 수많은 군중 중에서 딱 한 번에 아들 찾아내가지고 탁 손을 잡더라. 이름 부르시는 거야. 그때 모든 게 다 풀리대. 우리 어머니가 왔고 아들을 한 번에 찾아내시는구나. 그때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되게 투정부린 거였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작품을 그냥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는 나를 좀 우리 형과 항상 차이를 두고 나는 중요하지 않은 아들 이렇게 살아왔던 거지. 이청준이 형 자기의 경험들이 작품 속에 이렇게 녹아있는 작품 많이 썼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마치고 일단 교과서는 이렇게 해서 교과서 진도는 내용 설명 진도는 여기를 일단 마무리 지은 다음에 우리 그 문제를 다 풀고 나면 거기에 있는 마지막 부까지 다 풀고 나면 앞부분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거를 평가 문제도 풀어야 될 거고